그래 정리하자면 이제 썸녀라던가 처음 만난 사람들과 MBTI 이야기를 하면서 깨르륵 깨르륵 할 때 꼭 보면 MBTI 그거 과학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정색을 하는 그런 악의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친절하게 가서 친구야, 썸녀야, 자기야, MBTI가 왜 과학인지 어디까지 과학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정보 엔트로피, 그리고 아이겐 벡터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주면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ENTP죠. 아, 오늘 강의 뭐 때려치고 MBTI 이야기나 해볼까요? MBTI, 네, 좋습니다. MBTI 이야기나 좀 한번 해보죠. 제가 어디 가서 이제 MBTI가 과학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되게 많이들 싸우시는데 MBTI는 과학인가? 또 손님 모셨는데 좀 재밌게 놀다 가셔야지. 자, 여러분, MBTI는 과학일까요? 과학부터 정리를 해야 아주 관통을 하셨어요.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자, 여러분, 과학이 뭘까요? 무엇을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하고 무엇을 비과학적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만 과학적이다라고 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재현성. 재현성이 뭐냐? 누가 해도 똑같이 반복해서 재현할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 실험이 있는데 그거를 김씨가 했을 때만 되면은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김씨, 박씨, 스티브, 뭐 데이비드가 했을 때 다 똑같이 일어나야지 재현성이 있다. 네, 맞아요. 재현 가능성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레시피대로 똑같이 따라했을 때 모두가 같은 결과를 뽑을 수 있어야 이걸 과학이라고 봅니다. 민간요법 같은 거는 모든 사람이 따라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안 나오죠. 이건 재현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번에 LK99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분명히 레시피대로 했는데 이 사람이 했을 때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이 사람이 했을 때는 안 만들어지고 이 사람이 했을 때는 뭐가 깨지고 항상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비난받는 겁니다. 레시피가 부정확하다면 이걸 보완을 해서 누군가 따라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정도로 보완이 필요하고요. 거기까지 가야 과학이다. 네, 연구 방법론이죠. 이게 다 MBTI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까는 겁니다. MBTI를 하려면 이런 걸 다 알아야죠. 두 번째,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논리라는 것은 생각을 쌓아가는 순서를 말합니다. A, B, C, D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생각이 쭉 이어져야 우리가 이치에 맞다, 논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간에 한두 단계를 건너뛰어버리면 이거는 논리적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마법 같은 거, 판타지 세계에 나오는 마법 같은 거를 우리가 과학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중간에 건너뛰는 게 너무 많아요. 갑자기 뭐 허공에서 불을 뿜는다던가 뭐 아니면은 갑자기 사람이 순간이동한다던가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쌓아왔던 지식과 이어지는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논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기여도가 있어야 됩니다. contribution, 노블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통적인 견해는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과학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인류 지식 발전이라던가 사회적 효용성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준에서 MBTI라는 테스트가 과연 이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뭐 살펴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MBTI가 재현성이 있냐 이걸 봐야 됩니다. 재현성이 있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할 때마다 항상 ENTP가 나와요. 다른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물론 기분이 아주 좋을 때 하면 FT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ENTP가 고정이더라고요. 최소한 저라는 표본에서는 재현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논리적이냐 기여도가 있느냐 저는 기여도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아싸들끼리 모였을 때 어느 정도 대화의 물꼬를 틀어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과학적으로도 사람의 성격이라는 그 추상적인 관점을 분류하고 나누는 기준을 제공해줬다는 점에서 분명히 기여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통과했다. 그럼 이제 논리적인가를 보면 되겠죠.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가 논리적이냐를 살펴보는 게 또 중요하겠죠. 제가 이거 언젠가 한번 꼭 방송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MBTI는 사람을 16개로 나누죠. 네. ENTP A 나오세요? T 나오세요? AT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통적인 MBTI에서는 AT 타입 이런 게 없습니다. 자, 사람을 16개로 나누는 게 일단 비과학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70억 지구에 있는 사람을 16종류로 나눌 수 있냐? 이거는 과학적이지 못하다. 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런 주장 자체가 좀 저는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뜨거운 음식, 뜨겁지 않은 음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은 이 둘 중 하나로 분류를 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이 음식이 몇십만 가지가 있겠지만 뜨거운 거 안 뜨거운 걸로 나눌 수 있고요. 사람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와 보고 있지 않은 비시청자로 나눌 수 있죠. 자, 이렇게 사람을 둘로 나누는 건 내 기준만 명확하다면, 그리고 그 기준이 일관된다면, 뭐, 이 세상에 몇십만, 몇백만 개가 있건 간에 그걸 두 개로 나누는 것도 과학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더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음식과 안 뜨거운 음식은 몇 대 몇 비율로 나눠질까요? 이건 좀 애매하죠. 그럼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과 XX 염색체를 가진 사람으로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눈다 칩시다. 이걸 이제 생물학적 남성이라고 부르고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부르죠. 이 세상을 XY 염색체랑 XX 염색체를 가진 사람으로 둘로 나눈다 쳤을 때 이 비율이 몇 대 몇이 될까요? 대충 1대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성별이라는 기준은 사람을 대충 1대1로 나눌 수 있는 좋은 기준입니다. 반면에 이 시청자와 비시청자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나눌 경우 3명 대 70억이 됩니다. 이게 명확하게 기준은 나눠 떨어지지만 그 비율이 좀 이상하죠. 비율이 반반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클래스 임밸런스라고 부릅니다. 클래스의 밸런스가 깨졌다. 클래스 임밸런스가 매우 큰 기준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류하는 경우 그걸 별로 좋은 분류 기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요. 이것 때문에 이제 MBTI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MBTI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성격 유형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희소한 성격 유형도 있다고 하죠. 이걸 보면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봐라, 70억이나 되는 사람을 억지로 16개로 나누려다 보니까 비율 깨졌다. 이게 어딜 봐서 과학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클래스 임밸런스를 우리가 왜 불편하게 느끼느냐? 여기서 이제 정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야, 내가 이거 오늘 고화질 방송 설명하러 들어왔다가 정보 엔트로피 이야기까지 꺼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자, 그 일반적으로 엔트로피는 높아지기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엔트로피적 관점을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7개의 구슬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상태. 두 번째, 구슬들이 다 흩어져서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고 몇 개는 땅에 떨어져 있고 이런 상태. 네, MBTI가 과학인지 아닌지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엔트로피 개념까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또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운 상황일까요? 압도적으로 이쪽일 거거든요. 자연계에서 무언가가 차곡차곡 정돈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 얘가 엔트로피가 더 높기 때문이죠. 엔트로피는 뭐냐? 무질서도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쪽이 더 무질서하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엔트로피를 정의를 하는데요. 압도적으로 이쪽이 더 무질서도가 높겠죠. 자, 그럼 정보 엔트로피로 돌아가서 30억 대 30억으로 반만 딱딱 떨어져 있는 경우랑 3대 70억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랑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러울까요? 웬만하면 이제 반반 떨어져 있는 게 우리 심적으로 더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다 정보 엔트로피 때문입니다. 정보 엔트로피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값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보 엔트로피가 낮으면 낮을수록 데이터 분류가 잘 됐다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즉, 한쪽에 이렇게 정돈이 잘 돼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색 공이랑 이제 파란색 공이랑 이렇게 잘 분류해서 별도로 그릇에 담아두는 경우랑 두 개의 그릇에 막 이런 것들을 섞어 두는 경우. 둘 중에는 분명히 아래쪽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무언가를 막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섞이는 게 당연하죠. 이게 훨씬 더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입니다. 무질서도가 높죠. 반면에 이렇게 그릇 안에 딱딱 같은 색깔 구슬만 넣어놓은 경우 엔트로피가 낮습니다. 그런데요, 분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엔트로피가 낮은 경우를 더 안정된 것처럼 느낍니다. 왜냐? 엔트로피가 낮으면 낮을수록 복잡한 정보를 잘 분리해서 담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즉, 이게 3대 70억으로 봤을 때 이 70억짜리 그릇 안에 온갖 것들이 섞여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고요. 이 3개짜리 그릇에 무엇이 들어있건 간에 이 70억짜리 그릇에서 정돈이라는 게 전혀 안 일어나고 개판이 됐을 것이다. 이 그릇의 엔트로피가 지나치게 높을 것이다 라는 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이 엔트로피가 낮은 상황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3대 70억이라는 기준이 불합리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긴 한데, 그게 바로 아니 세상엔 70억이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MBTI는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MBTI는 조금밖에 없잖아요. 이건 불균형해요. 과학이 아니에요. 라고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즉, MBTI 테스트는 엔트로피가 충분히 낮은 테스트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만을 가지는 거죠. 반면 이제 엔트로피가 높든 낮든 간에 사람을 둘로 분류하는 것 자체는 과학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부릅니다. 자,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한 덩어리 데이터가 두 덩어리로 쪼개집니다. 이거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바이너리는 두 개라는 뜻이고요. 1과 0이라는 뜻이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은 클래스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전체 그 70억 명의 사람을 1, 0으로 나누는 겁니다. 외향, 내향. 아, 이번에는 머신러닝 수업 듣는 것 같아요. 기분 탓입니다. 지금 우리 인싸가 되려면 알아야 하는 MBTI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을 외향, 내향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1과 0으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과학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제 N이냐, S냐, T냐, F냐, P냐, J냐. 즉,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4번 했을 뿐입니다. 2의 4성으로 쪼갠 거예요. 여기까지는 과학이에요. 다만 이제 이 쪼개는 기준이 조금 불명확해서 16개로 쪼개놓고 나니까 뭐 어떤 곳에는 이만큼 사람들이 많고 어떤 곳에서는 사람이 요만큼밖에 없고 이런 밸런스가 깨지는 현상이 나타났을 뿐이다. 즉, 이 사람을 16개로 분류하겠다라는 관점까지는 아주 과학적이고 이제 아주 머신러닝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기법을 4번 했을 뿐이다. 이거는 아주 과학적인 기법이고 이에 대해서는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고구려 수박도에도 나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나누는 과정이 약간 허접해서 1대1로 나눠지지 않았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충분히 낮아지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MBTI의 비난을 받을 부분입니다. 추가로 이렇게 나눈 뒤에 결과를 보고 이런 사람은 너 이런 성격일 거야. 너 이런 거 싫어할 거야. 너는 이런 거 좋아할 거야. 는 과학이 아닙니다. 사람을 16개로 분류하는 과정까지는 과학입니다. 분류한 결과물은 과학적으로 엔트로피가 충분히 낮지 못합니다. 엔트로피가 너무 높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을 우리가 해석을 가져다 붙이는 건 비과학입니다. 이렇게 MBTI를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 ENFP야, 나 ISTJ야 라고 하는 것까지는 과학. 나는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해. 너는 그래서 속이 좁아 라고 하는 건 비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도 썸녀가 생겼을 때 혹시 정보 엔트로피 알아? 라고 하면서 MBTI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까요? 저희가 지금 수업 뭐뭐 했죠? 자, 연구 방법론 수업했고, 또 이제 정보 엔트로피 수업했죠? 머신러닝 수업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형대 수학 수업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세상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점이에요.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있는 우리의 성격 유형, 이 성격 유형의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해하면 MBTI가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어디까지가 과학이 아닌지를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기님 정신 차리세요. 선형대 수학 극혐. 선형대 수학을 보고 극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는 것 보니까 역시 제 방송은 공대생들이 듣는 방송이군요. 네, 허선우님, 정보 엔트로피 알아라고 하면 있던 썸녀도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또 썰을 풀 게 있는데요. 지금 자꾸 이게 썰이 이동을 하는데 잠깐 이제 차선 이탈을 하고 오죠. 이제 카이스트 동기 중에 소개팅이 잡혀서 매우 신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아리따운 여성분과의 소개팅이 잡혔는데요. 이 상대방 여성분은 물리 교육을 전공하신 분이셨습니다. 즉, 이과 출신으로 교대에 가서 초등학교 가서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물리를 전공하신 여성분, 아리따운 여성분과 소개팅이 잡힌 거죠. 자, 이제 카이스트 남자에게 다른 학교 여자와의 소개팅이다. 이거 아주 귀한 기회고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겪지 못한 사람도 매우 많은 빅 이벤트거든요. 이걸 보고 제 친구는 몹시나 긴장한 나머지 새 옷도 사고 머리도 하고 차를 타고 1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소개팅 장소에 가서 그녀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쪽 여자분께서 오늘 나온 저 오빠는 공대생이니까 뭐 되게 재미없는 이야기만 하겠지? 내가 물리 전공이니까 조금 과학으로 아는 척 해볼까? 라는 식으로 저 물리를 전공했습니다 라는 썰을 풀기 시작했고요. 그 말을 듣고 극도로 흥분한 그 친구는 그래요? 혹시 라그랑지안 아세요?
라고 하면서 급발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그랑지안이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프리퀀시 도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그녀의 표정을 보고 말았습니다. 한 여기쯤에서 끊었어도 뇌절인데 쭉 거의 대학원 교수님들이 들으면 좋아할 만한 이야기까지 하고 나서야 그녀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렇게 그녀는 애프터를 받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식사를 하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소개팅 터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다시 MBTI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 이 원점이 있습니다. 이 원점은 세상의 중심이에요. 뭐, 여러분이 될 수도 있겠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진 모든 그런 공통된 관심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계의 진리가 담긴 원점이 있고, 누군가의 성격 유형이 있을 때, 이 성격 유형을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요? 좌표를. 일반적으로는 X축을 하나 긋고, Y축을 하나 그은 다음에, 1, 2, 3, 4. 1, 2, 3, 4. 여기는 4,4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엔트로피가 매우 낮은 아주 orthogonal하게 수직하게 직교하게 잘 분류된 두 개의 기준으로 사람을 쪼갤 수 있다면 이런 게 성립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MBTI에서 쓰는 기준은 이게 수식이 아니에요. 엔트로피가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축이 X축이랑 Y축이 대충 이런 식으로 좀 각도가 좀 이상하게 남아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MBTI에서 E축, I축이라고 봤을 때 이런 E축과 I축 기울어진 좌표계에서 왜곡된 좌표계에서 이 사람의 성격 유형을 표현하는 방법이 존재하느냐, 이게 또 매우 중요한 논증이거든요. 이걸 두고 이제 MBTI가 과학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주장이 있는데 가능은 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하나, 둘, 셋.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화살표를 그려서 조금씩 내리다 보면은 지금 방금 도달했죠? 이거를 우리가 벡터의 합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1, 2, 3. 이쪽 길이를 그대로 가져오면 1, 2, 3, 4.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기울어진 좌표 측에서의 성격 유형은 4,3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PC라고 하시는데, 저분은 좀 아시는 분이고요. PC까지도 아니고요. 그냥 아이겐하지 않은 아이겐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위 벡터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직교하지 않아요. orthogonal하지 못한 좌표. 기울어진 좌표 두 개로 이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느냐? 평행만 하지 않고 각도가 1도라도 틀어져 있으면 가능은 하다. 단 4,4가 아니라 4,3이라는 약간 기울어지고 왜곡된 시야로 그 사람의 성격을 보게 된다. 라는 게 MBTI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썸녀라던가 처음 만난 사람들과 MBTI 이야기를 하면서 깨르륵 할 때 꼭 보면 MBTI 그거 과학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정색을 하는 그런 악의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친절하게 가서 친구야, 썸녀야, 자기야, MBTI가 왜 과학인지 어디까지 과학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정보 엔트로피, 그리고 아이겐 벡터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주면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인싸.